여기가 이제 친화, 흡착, 진화, 이온, 그리고 크기 배제, 그리고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크로마토그래피 분류 선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류할 때 금방 5가지는 분리 기작이죠. 분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는지를 5가지로 설명을 한 거고, 이 외에도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동상이 어떤 거고 고정상이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이동상이 첫 번째 기준. 이동상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이번 시험 문제였죠.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나뉘고, 앞에서 얘기했던 소형계획체,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그 액체와 기체 사이에 초인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까지로 분류된다. 그걸 이동상의 물리적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류를 좀 굉장히 세세하게 하면 이동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고, 이동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고, 그 다음에 고정상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되고, 머무른 기전에 따라서 분류되고,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시와 초인교 유체인 경우에 이동상이 일정 압력을 가해서 컬럼을 이동시킨다. 액체 같은 경우는 중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세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각각의 먼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전기영동법도 크로마토그래피로 여기서는 뭐 분류를 하는데, 전기장하에서 전기삼투에 의해서 이동하는 속도차 분리하는 걸 밀색 전기영동학적 오세관 전기영동법으로 분류한다. 분류를 이렇게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정상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GC를 GSC, GLC로 분류한다. 그래서 3개 GSC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동상. 이동상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동상. 그리고 마지막은 크로마토그래피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거는 당연히 고정상일 테고. 그래서 GC를 또 GSC, GLC. 고정상이 S냐, L이냐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GSC, 요즘에는 GLC를 주로 쓴다. 그리고 L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LSC는 뭐뭐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에 따라서 한 번 더 분류해요. 그래서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물인 경우가 있고 유기용매인 경우가 있는데, 물인 경우는 젤 여과라고 얘기를 하고 유기용매를 쓰면은 젤 투각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C, LC 그리고 가운데 3글자로 표현할 때는 가운데가 고정 상황의 상태가 뭐냐, 물리적 상태가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크기 배제는 이동상이 물이냐 유기용매냐에 따라서 투과 여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크로마토그램 분리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보고는 걸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크로마토그램에서 피크들이 나오고 피크의 모양이 나오고 피크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런 피크의 모양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용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결과 실험을 했을 때 얻었던 이 결과지 모양이 크로마토그램이었고, 이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물질 분리된 정도를 전기적 신호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물질이 검출기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서 성분들에 해당하는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그 전기적 신호를 점을 찍게 되고 그 점을 연결해서 얻은 게 바로 크로마토그램입니다. 그걸 도식화한 거죠. 크로마토그램의 모양은 X축은 무조건 시간이죠. 그리고 Y축은 시그널의 인텐시티고, 시그널의 인텐시티는 검출기가 뭐냐, UV냐 아니면 뭐 매스냐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동상의 속도를 유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스템 내부를 통과하는 속도를 이동상의 유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동상의 유속을 보통 부피 유속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길이 유속으로 나타내는데 부피 유속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보기만 봐도 알겠죠? 부피 유속은 1분에 몇 밀리리터씩 이동상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길이 유속은 1분에 몇 센티미터씩 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우리 HPLC 실험을 할 때 우리 실험 조건이 0.8 보통은 1.0 ml per minute. 그래서 이동상이 1분에 1ml씩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렇게 실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GC 같은 경우도 1ml per minut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GC 같은 경우는 컬럼이 우리가 썼던 컬럼이 30m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30m, 50m 굉장히 긴 컬럼을 쓰는데 이럴 경우에는 얘를 30cm per minute 혹은 50cm per minute 이런 식으로 1분에 이동상이 몇 미터 혹은 몇 센티미터를 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보통 이제 AC에서는 잘 안 쓰고 GC에서 가끔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길이 유속으로 1분에 몇 미터 혹은 몇 센티미터를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이동을 하는지 표현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유속 표현법이 있다. 단위는 쉽겠죠. 1분당 몇 밀리리터, 1분당 몇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길이 유속은 초, 1초당 몇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피 유속은 모든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일반적으로 모두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부피 유속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길이 유속을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같이 고정상 입자를 충전시키지 않고 내벽이 얇게 코팅시켜 만든 모세관 컬럼을 쓰는 경우에 쓴다. 뒤에 설명을 할 건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종류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관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쪽을 가스가 이동을 하는데 안쪽이 빗금친 이 부분이 지금 액체 고정상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액체 고정상인 거죠. 이 가운데를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가 기체가 지나갈 수 있게 비어 있어요. 그리고 채워져 있는 안쪽에 채워져 있는 컬럼도 있는데 채워져 있는 컬럼은 요즘 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안쪽이 비어 있는 컬럼을 많이 쓰는데 그런 안쪽에 비어 있는 컬럼을 길이 유속을 쓸 때 그럴 때 길이 유속을 가끔 쓰기도 한다. 그리고 부피 유속을 컬럼이 단면적으로 나누고 시간 단위를 고려해서 길이 유속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거야 변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X축은 주입된 시점으로부터 시간, 이동상의 부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시간을 거의 대부분 쓰고 있죠. 그래서 주로 시간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크기 배제에서만 흘러간 이동상의 부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쟤를 시간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부피로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리고 Y축은 검출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검출기 반응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UV 스펙트로미터를 검출기로 쓰게 되면은 흑광도가 되게 되는 거고 다른 매스를 쓰게 되면은 검출된 이온의 양, 인텐시티를 Y축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 2-7을 보면 분석을 한 예시죠. 이 2-7 크로마토그램의 예시죠. 그래서 X축은 시간, Y축은 검출기 반응성. 그래서 물질이 이 시간에 지금 나온 거죠. 물질이 이 시간에 정확하게 검출이 된 겁니다. 꼭대기 시간. 이 시간에 물질이 검출이 되었다. 영분에 주입이 되어서 이 시간에 검출이 되었다. 근데 앞에서 설명을 보면은 분석 물질이 아닌 이동상만이 검출기를 통과하면서 측정된 바탕신호, 기저신호를 표현을 한 게 기저선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주입을 하지 않으면 정기적인 이동상만 흐르게 되면 정기적인 신호가 이동상에 의한 것만 나오게 되고 그때의 신호를 기저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선, 기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무름 시간은 시료를 주입을 한 그때
스타트를 누르죠. 타이머를 스타트를 딱 누르고 검출기에 도착을 해서 피크로 이렇게 찍히는 게 있는데 그때 피크의 꼭대기 시간이 바로 머무름 시간이라고 해서 리텐션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기저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고 이 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텐션 타임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텐션 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보면은 이 물질의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상 자체만 녹아 단순히 컬럼을 통과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고정상에 전혀 머무르지 않고 이동상에 머물러서 이동한 시간, 즉 이동상 내 머무름 시간을 T0, TM이라고 얘기를 하고 T0에 해당하는 부피를 크로마토그래피에 이렇게 되고 불용 공간, 데드 볼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설명 예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집까지 가는데 집에 걸린 시까지 도달한 시간이 50분. 이 50분이라고 하는 거는 20분 동안 우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위에 가만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인 거고 30분의 뭐 술집, PC방 등등에서의 시간인 거죠. 얘는 20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인 거고 이 30분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상과 반응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동상에 녹아있던 시간 그리고 고정상에 녹아있던 시간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리텐션 타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까지 가서 걸린 시간은 술집에 있던 시간이든지 술집이나 PC방에 있던 시간이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상 타고 집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죠. 즉 리텐션 타임은 고정상에서의 시간 플러스 이동상에서의 시간인 거죠. 그 둘 외에는 어디에 존재할 데가 없는 거죠. 얘 아니면 얘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에서의 시간을 합친 게 바로 리텐션 타임입니다. 근데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이 작은 피크가 하나가 나와요. 분석을 할 때 이동상이 스타트 돼가지고 여기 검출기에 도착을 할 때 굉장히 작은 시류 피크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피크가 저기 나오는 T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시료를 알코올에 녹였어요. 100% 알코올에 녹였어요. 근데 이동상을 90% 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료가 이 이동상에 주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료의 100% 알코올과 알코올 100%와 분석 물질 A가 같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고정상에 반응을 했다가 이동상에 녹았다가 고정상에 반응했다가 이러는데 이 100% 알코올은 여기에 녹아가지고 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0% 알코올이 시료를 녹인 용매가 이동상과 순간적으로 섞이면서 이때의 조성이 90% 물이 아닌 한 50% 물 정도로 이 부분만 조성이 바뀌게 돼요. 근데 얘는 50% 알코올은 당연히 고정상과 반응을 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집으로 도착을 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검출기 입장에서는 계속 90% 물이 오다가 갑자기 50% 물로 되면은 얘는 신호가 있진 않는데 굉장히 작게 신호가 한번 살짝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작은 피크가 하나 튀는 걸 보고 이동상이 도착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동상이 온 시간이구나,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오면은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검출 시간이 여기니까 이만큼이 이동상에 걸린 시간이다. 그러면 이만큼이 고정상 술집에 있었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리텐션 타임 TR이라고 하면은 TM 모바일 페이스에 해당하는 시간 TM이라고 하고 얘는 TR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리텐션 타임이 되는 거다. 그런 설명이 이렇게 쭉 있고 마지막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불용 공간 보이드 볼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설명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피크가 있을 때 피크 물질 A에 대한 피크는 이상적인 정말 이상적인 모양은 가우스 정규 분포 모양으로 딱 분포 대칭되는 그런 모양의 피크가 원래 이상적인 모양. 그래서 이런 게 이상적인 모양이고 얘를 보면은 이렇게 높이가 있죠.
높이가 있는가 하면은 옆으로의 높이에 해당하는 폭이 있습니다. 피크 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높이는 아래쪽 기저선으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피크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선을 쭉 연장을 했을 때 기저선과 만나는 부분, 그리고 이쪽 우측에 있는 이 선을 변곡점을 지나는 이 선을 쭉 연결했을 때 기저선과 만나는 부분, 얘를 이 넓이를 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반치폭이라고 하는 거는 피크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절반에 해당하는 높이가 있죠. 그 높이에 해당하는 넓이를 피크 반치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크 폭이 있고 피크 반치폭이 있고 피크 높이는 이렇게 된다. 피크 크로마토그램에 대한 그림에 대한 계속 설명이죠. 자,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는 크로마토그래피 성능에 대한 용어 파라미터입니다. 앞에서 우리 KD 값이 나왔죠. KD 값. 이동상과 고정상에 녹아있는 용질의 비율, 농도의 비율이 바로 KD 값이었죠. 근데 여기는 용량인자라는 그런 계수가 나옵니다. 이 용량인자라고 하는 거는 특정 용질이 고정상에 머무르는 정도를 표현하는 파라미터다. 그래서 이동상에 머무른 시간에 대한 고정상의 머무름 시간 비율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분배 계수 같은 경우는 농도비로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의 비율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무르는 정도를 시간의 비율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즉 앞에서 이 시간, 이 빨간색이 이동상에 녹아있던 시간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이 고정상에 녹아있던 시간이죠. 그래서 이동상에 녹아있던 시간이 길면은 고정상에 많이 분배가 되었구나. 그리고 고정상에 녹아있던 시간이 길면은 얘가 술집에 많이 가서 고정상에 있는 시간이 길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비율로서 얘가 이동상에 잘 녹는구나, 고정상에 잘 녹는구나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얘는 시간에 대한 비율로서 계산을 하고 그때의 비율은 T0와 TR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시간이고 얘가 술집에 있는 시간이죠. 이 둘을 더한 게 리텐션 타임이다. 자, 그래서 이 용량인자는 용질 분자가 이동상과 고정상에 머물렀던 양의 비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 앞에 KD값 분배 계수가 나왔었죠. 이 분배 계수를 이 용량인자에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 프라임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수식으로 머무름 시간이기 때문에 걔를 몰수로 표현을 하면은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이 되고 농도 부피 곱한 값이 되고, 근데 앞에서 우리가 KD 값을 CN분의 CS의 비율로 정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KD 값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용량인자를 또 계산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용량인자가, 그래서 이 용량인자가 0이 되는 경우, 그리고 얘를 주입 0이 고정상에 지체되지 않으면, 고정상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동상 피크와 똑같이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TM 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데 TR 프라임 얘가 이제 제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용량인자는 제로가 되게 되는 거고, 이 물질을 주입하면 T0를 또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T5가 나오면은 이동상보다 고정상에 5배 머무른 거다. 그래서 이동상에 3분 머물렀으면 고정상에 15분 머무른 거고, 최종적으로 18분의 리텐션 타임이 되는 거죠. 컬럼 내에 오래 지체할수록 물질의 K 프라임 값이 크고 이동 속도는 느려진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자, 용량인자 K 프라임 이거 뭐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인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분리인자. 인자가 계속 나오는데 얘들이 말이 좀 비슷해요. 용량인자, 분배계수, 분리인자, 대칭계수, 피크 밸리비, 그리고 분리도 이렇게 또 따로 나와요. 뒤에 분리도가 있고 분리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여러분들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리인자는 레졸루션 팩터이고 얘는 인접한 두 성분들의 고정상 내의 머무름 시간이다.
인접한 두 피크의 고정상에서의 머무른 비율인 거죠. A하고 B를 주입을 했는데 A가 이렇게 나오고 B가 이렇게 나왔어요. A가 나오고 B가 이렇게.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 거고 이만큼은 이동상에서 머무른 거고 이만큼은 고정상에서 머무른 거죠. 근데 B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동상에 머무른 경우는 시간은 똑같죠. A랑 똑같이 이동상에 머무를 거고 왜냐하면 A하고 B하고 둘 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집까지 가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가 뛰어가지 않는 이상 집까지 가는 이동상의 속도는 시간이 똑같죠. 대신 이제 B는 술집에서 있었던 시간이 이만큼 더 길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리인자는 인접한 두 성분들의 고정상 내 머무름 시간, 즉 술집에서 있었던 시간 비율인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 분리인자는 술집에 있었던 시간이다. 시간 비율이다. 선택적으로 고정상의 머무름으로 인해 봉우리 크기가 얼마나 잘 분리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일반적으로 고정상의 화학적 성질, 약, 컬럼의 온도, 이동상의 조성 등 분석 조건에 의해서 이 분리인자가 결정된다. 자, 지금 책에는 분리인자라고 나와 있고 얘를 다른 말로는 선택계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약전에 보면은 분리계수라고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분리계수가 맞아요. 근데 책에는 저렇게 쓰고 다른 문헌에는 뭐 저렇게 쓰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제일 정확한 표현은 분리계수다. 자, 이것도 금방 제가 설명했던 거랑 책에 나오는 내용의 연장선으로 설명이 된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이거 이제 5학년 때 여러분들 5학년 때 배울 책인데 그때 분리계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하는 분리인자랑 똑같은 거다 라고 제가 3년 있다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그때는 또 다 까먹고 다시 새로운 것처럼 듣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컬럼을 통과해서 검출기에 도착을 하면은 걔가 정기적인 신호를 받아가지고 점점 찍고 정기적인 신호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걔가 연결되면 피크가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미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피크가 이렇게 되는데 미량의 성분이 정기적인 신호가 이제 작게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얘들도 확대를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피크 크기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해도 얘가 훨씬 분석이 잘 되는 경우죠. 좀 과장되게 말하면 분석을 하는데 피크 크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저선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얘는 뭐 10ppm을 찍었다. 얘도 10ppm을 찍었어요. 근데 얘는 기저선이 굉장히 높아요. 얘는 10ppm이 이렇게 나오면은 5ppm 찍으면은 기저선하고 분리가 안 되겠죠. 근데 얘는 5ppm 찍으면은 기저선과 훨씬 분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피크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피크의 높이에 대비하는 이 노이즈라고 하는 기저선의 크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걔에 대비해서 얼마큼 관찰이 잘 되느냐가 결국 분석이 되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분석을 볼 때는 항상 기저선과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신호대 잡음비라고 얘기를 해요. 시그널 투 노이즈. 시그널은 분석 물질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나오는 피크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잡음은 아무것도 없는 혹은 이동상만 있을 때의 신호 크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피크가 있다. 그러면은 시그널 이거의 크기 대 노이즈의 크기 높이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분석 피크 높이와 기저선의 높이 비를 의미를 한다. 계산을 할 때는 시그널 투 노이즈라고 해서 SM 레이쇼라고 얘기를 하고 계산을 할 때는 소문자 H분의 대문자 EH로 계산을 하는데 그게 소문자 H가 이거예요. 기저선이죠. 노이즈 크기죠. 그리고 대문자 H는 신호의 크기. 이렇게 기저선 평균에서부터 최고점 높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2를 곱해서 이 개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문자 H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대문자 H는 신호의 크기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적용을 많이 하냐면은 어느 농도까지 분석을 할 수 있냐를 표현할 때 많이 쓰고 있어요. 분석을 할 때 얘는 피크로 보이죠? 근데 얘는 피크로 보이나요? 얘는 피크라고 하기에 어중간하고 얘는 아예 피크가 아니죠. 그러면 어디까지 검출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검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저렇게 계산해서 하자는 거죠. 그 계산해서 할 때의 기준이 바로 SN 레이쇼. 즉 이 높이와 이 피크의 면적 비율이 3이 되는 농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를 0.5 ppb로 분석을 했더니 SN 레이쇼가 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분석 조건에서는 0.5 ppb까지 분석을 하면 0.5 ppb에서 SN 레이쇼가 3 정도 나오니까 저 분석 조건에서 저 기기는 0.5 ppb가 검출 한계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저것까지는 피크로 보자. 그리고 SN 레이쇼가 10인 농도를 정량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피크가 굉장히 작으면 이렇게 안 보이죠. 근데 피크가 어느 정도 크면은 피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고 그거를 SN 레이쇼 3 정도로 잡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이렇게 되고 피크가 있으니까 얘의 면적에는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겠죠.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얘는 정량을 하기에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커야지 정량을 해도 오차가 좀 적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더 큰 농도부터 정량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SN 레이쇼 10이 되고 걔를 LOQ라고 해서 정량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대칭계수. 크로마토그램이 가우스 정규 분포로 해서 좌우 대칭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경우죠. 피크의 좌우 대칭성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거를 대칭계수라고 해요. 분리된 피크 모양은 좌우 대칭형, 그리고 꼬리 끌리며 앞쪽 끌림형이 있어요. 그냥 저 그대로 책의 그림 보면은 저 그대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가장 이상적인 좌우 대칭형이 있고 프론트 앞쪽에 이제 쏠리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끌리는 그런 형태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찌그러진 정도를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대칭계수이죠. 식은 뭐 이렇게 된다. 식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1이 되면은 완전한 대칭형이다. 그리고 1보다 작으면은 프론팅형, 1보다 크면은 테일링형의 버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피크 밸리비인데 피크 밸리비는 크로마토그램에서 인접하는 두 피크가 기저선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얘가 분리가 되긴 했는데 약간 떠서 분리가 되었죠. 즉 분리가 될 때 기저선이 이렇게 있으면 기저선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뜬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약간 과장되게 그리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 상태에서 분리가 되지 않고 약간 뜬 상태에서 분리가 되면은 그때 기저선 수준에서 분리되지 않고 뜬 상태에서 분리되었을 때 분리되는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른 파라미터로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도입하고 그게 피크 밸리비가 되는 겁니다. 얘도 이제 분리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경우가 기저선에서 분리되지 않은 인접 두 피크의 분리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 얘도 뭐 식이 있는데 식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피크 밸리비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분리도인데 분리도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